작년 겨울, 봄까지 굉장히 익숙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미술사학자는 독특한 뇌구조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나서 과연 촛불을 가장 잘 그린 화가가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직업병이죠. 네. 직업병이죠. 네, 직업병입니다. 직업병. 예, 촛불이 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의 초가 빛을 발하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어떠십니까? 그게 굉장히 약합니다만 또 주변을 아주 따뜻하게 감싸는 아주 매력적인 시각 효과를 또 줍니다. 돌이켜보면 과거에도 이 촛불을 그린 작가가 있습니다. 17세기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조르주 들라뚜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촛불은 아니라 등잔불이 등장하고 있지만 촛불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영어로 캔들라이트 이펙트라고 해갖고요. 촛불 광선 효과라고 하는 기법을 17세기에 굉장히 많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촛불 광선 효과를 가장 잘 쓴 화가들 중에서는 들라뚜르가 있고요. 이 작가의 다른 작품을 보면 그림 화면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촛불이 있고 그 촛불이 주변에 이 주사위 놀이를 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쫙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은 어떻게 되죠? 완전히 어둠에 빠져 있죠. 저도 이 작가를 좋아했는데요. 일반적인 미술사에서는 이 작가는 바로 앞 선배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누구냐면 미켈란젤로 다 까라바조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 지금 한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얼굴이 약간 살집이 붙어 있고 약간 너무 젊게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같이 이 엠마오라는 곳을 가는데 심지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못 알아봐요. 왜? 예수님은 사흘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모셨던 스승이 다시 부활했는데도 그걸 깜깜이로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라는 곳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내가 예수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장면을 그린 겁니다. 이 카라바조 작가는 기존에 있었던 도상을 흐트리면서 새롭게 해석한 굉장히 파격적인 작가입니다. 심지어 살인도 했고요. 그 일종의 범죄자가 돼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굉장히 강렬한 삶을 살고 간 그런 작가이죠. 여기에는 촛불은 없지만 촛불 광선이 있는 것처럼 중앙에 빛이 있고 주변은 어둡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그림을 그린 까라바조의 영향으로 들라뚜르가 촛불을 이용한 그림을 그렸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사실 미술에서 구도가 같으면 많은 게 같은 겁니다.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매장을 그린 카라바조의 모습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죠. 라뚜르의 작품도 대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촛불의 효과라든지 등장인물을 아주 거칠지만 자연스럽게 끌어낸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 작품은 아류라고 생각했어요. 누구의 아류? 카라바조의 아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촛불을 오랫동안 보니까 여기에는 촛불이 그렇게 효과가 강하지가 않았다는 걸 느낀 거죠. 그런데 이 작가는 확실히 촛불의 느낌을 그림 속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세바스티아노 성인이 화살을 맞고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을 그린 그 장면인데요. 그 뒤에 보이는 횃불 같은 불을 보면 횃불이 타오르면서 움직이는 그 움직임들, 그거에 의해서 형태가 아주 미묘하지만 분명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린 작가가 바로 라뚜르라는 작가였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촛불에 관한 한 누가 더 대가예요? 라뚜르가 대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촛불의 효과에 막 빠져보니까 중세 미술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효과를 가장 극대화한 미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사회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중세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세를 보여주는 가장 독특한 한 세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수도원입니다. 수도원 중에서도 제가 보여드리는 수도원은 굉장히 독특한 곳에 있습니다. 이게 수도원인가요? 맞습니다. 우와. 아일랜드의 독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명은 스켈리그 마이클이라는 곳입니다. 이 섬에 도착하시면 이 라인을 따라서 가시는데요. 8, 9세기에 수도사들이 여기서 기도하면서 삶을 영위했던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야, 저기 이제 수도할 수밖에 없는 곳이네요. 정말 가기도 어렵고 지금도 일정한 몸무게가 되지 않으면 이 섬에 못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자체가 중심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요. 거기서도 더 멀리 어디로 간 거예요? 이 수도사들이 섬으로 가서 기도하기. 참 이상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는 어디를 좋아해요? 도시를 좋아해요? 섬을 좋아해요? 도시에 있고 싶어 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의 정서는 도시는 타락하고 오염된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 좀 더 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곳이었고 여기에서 기도하면서 삶을 영위했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 벌꿀 통처럼 생긴 저런 곳들이 셀이라고 하는 수도사들의 기거하는 곳이었고 저기에서 미사도 드리면서 살고 죽으면 어디에? 바로 여기에 묻히셨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여기가 SF 영화의 로케가 되고 있습니다. 저 이거 압니다. 저 이거 압니다. 뭡니까? 요 최근 스타워즈에서 그 스승을 만나러 갔을 때 그 맞죠? 정확하게 이게 스타워즈 7탄, 8탄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중세가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세의 그러한 어떤 미학이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어떤 판타지로 작용하고 있는 중요한 예이기도 합니다. 흥미롭죠? 중세가 갑자기 가까이 다가오지 않으세요? 한 곳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영국에 있는 린디스판이라는 물이 들어올 땐 섬이 되고 물이 빠지면 육지와 연결되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도 아주 유명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서 기도만 하고 노동만 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예술 행위를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필사, 사경이라는 걸 합니다. 이 린디스판에서 제작되었을 거라고 생각되는 성경책의 한 부분인데요. XP라고 우리한테 눈에 들어오지만 그리스어로 히로, 예수 그리스도의 앞자 CHR을 저렇게 멋있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아주 원시적인 필기구로 씁니다. 여러분이 새털 이렇게 잘라서 퀼이라고 하는 거고요. 갈대 잘라서 이걸 잉크에서 찍어갖고 이걸 야, 이걸 저걸로 다 만든 예, 거예요? 자세히서 보시면 찍으면서 이게 잉크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점에서부터 선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에게 정말 드리는 그런 거로 생각하면서 거의 고행에 가까운 정성으로 이런 필사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있었던 이민족들, 소위 이 시대에 로마가 붕괴되면서 영국이라는 섬에 앵글로 섹슨족이라는 덴마크나 노르웨이에 있던 여러 이민족들이 여기를 침공합니다. 그들이 남긴 유적을 보면 이렇게 생긴 허리띠가 발견됩니다. 이런 버클들도 보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동물이나 식물이 매듭이 지어져 있죠. 그런 표현들 같은 걸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아마 로마 이외의 지역에 있었던 여러 이민족들의 전통적인 문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양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성경을 필사할 때 그게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필사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고유한 표현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기독교 신앙하고 접목한 이게 유럽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고전 미술만 있었으면 유럽 미술이 굉장히 따분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그 당시로 치면 유럽의 새로운 이민족들의 영감이나 에너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유럽 미술이 굉장히 다채로워집니다. 이분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것 같이 보이세요? 지금 저분이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쪽에는 저거 그 군대에 뭐 지뢰 금속 탐지기 하는 그런 거 맞습니다. 아닌가요? 네. 이게 영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많이 보편화된 취미 생활 중에 하나가 금속 탐지기를 들고 벌판을 누비는 겁니다. 그냥 누빌까요? 왜 누빌까요? 왜 그런가요? 이게 이쪽 지역에 400년부터 계속 그 변란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외적이 쳐들어오면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못 가서 땅에다 묻어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거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역시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밝혔어요. 그리고 최근에 대박을 친 사람이 바로 이 아저씨입니다. 이러한 보물을 줬어요. 와, 대박이다. 이러한 보물. 그래서 이게 보상을 50억 원을 받았어요. 이 정도면 로또죠. 예, 해볼만 하죠. 어느 지역일까요? 예. 아까 지도에서 그래서 지금 버밍엄 아트 갤러리에 가면 이러한 유물들을 다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런 유물들의 표현들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필사본에서 봤던 문양들이 여기에도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아일랜드가 자랑하는 최고의 보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Book of Kells,
우리가 이제 켈스의 서라고 하는 책이 아일랜드에 있는데요. 자, 어느 분이 보고 계시는지. 오. 이분도 이렇게 열심히 보시고 이 책을 볼 때 뭘 이용해서 보셔야 돼요? 로볼만큼 디테일이 아주 좋습니다. 이 장면인데요. 이렇게 800년경에 제작되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발견된 거는 켈스인데 제작된 수도원은 아직은 잘 모릅니다. 정말 정교하죠. 이분들이 수도원에서 저런 것들을 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의 수도가 어디죠? 아, 역사학과 출신인데. 이 정도는. 콘스탄티노플. 예, 맞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지금 어디입니까? 아, 또 아는 거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터키, 이스탄불. 맞습니다. 예. 지금 터키 이스탄불에 가시면 지금과 같은 이 성당을 들어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기야 소피아라는 성당이고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성스러운 지혜라는 의미의 성당입니다. 지금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둥근 지붕이 올라가 있습니다. 높이가 거의 55m까지 되고요. 이 둥근 지붕의 폭은 거의 30m를 넘습니다. 이런 거대한 둥근 지붕이 하늘에 매달려 있듯이 있죠. 왜 제가 매달려 있냐고 하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돔을 보시면 그 조그마한 창들이 어디에 있어요? 이 돔 바깥쪽에 빙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게 되죠. 낮에는 햇빛이 들어오고 밤에는 달빛이 이 공간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빛이 들어오는 효과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런 작품을 만든 사람은 빛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중세 시대 미술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고요. 이러한 빛의 흐름, 빛의 효과를 극대화한 미술들을 중세 미술에서 자주 만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촛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죄송하게도 현대 문명에 의해서 촛불은 아니라 전등을 켜놔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이용하는 거죠? 상상력을 이용해서 저게 샹들리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촛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공간이 새벽이라든지 밤에 어떻게 사람들한테 다가왔을지를 충분히 상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러한 공간, 건축적 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촛불이나 이 미묘한 빛의 흐름을 아주 잘 끄집어낼 수 있는 미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모자이크가 곳곳에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하기야 소피아 성당은 원래는 기독교 성당이었죠. 그렇지만 오스만 투르크가 이곳을 1452년 점령하고 나서는 모스크로 씁니다. 하지만 이슬람 지배자들도 하기야 소피아를 너무나 좋아해서요. 파괴하기보다는 그대로 모스크로 썼고 여기에 있었던 많은 모자이크도 그대로 남겨놓고 아니면 회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회를 걷어내면 이러한 옛날에 있었던 모자이크를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크냐면은 이 성모 크기가 한 7m, 8m 되는 거대한 모자이크입니다. 그리고 이 모자이크의 주변에 있는 황금색의 배경을 보시면 모자이크, 우리한테는 좀 낯선 그런 미술인데요. 선원수 씨, 모자이크 아세요? 알죠? 우리 어렸을 때 그 색종이로 이렇게 해서 붙이는. 예. 예, 우리가 이제 그걸 모자이크라고 생각하는데요. 원래 모자이크는 색깔 있는 돌을 시멘트 위에 붙이는 겁니다. 돌을 붙입니다. 하는 그걸 거예요? 테세라라고 하는데요. 한 1cm, 크면 한 3cm 되는 돌을 쫙 붙여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붙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일 붙이는 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타일을 삐뚤삐뚤 붙이면 우리가 뭐라고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이 돌을 사람이 자른 거라서 다 삐뚤삐뚤합니다. 이걸 벽에다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정말 레이버 인텐시브합니다. 물론
거기서 보면 이것들이 다 하나의 형태로 보입니다만 화가를 필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자이크 공의 실력은 얼마나 치밀하고 아주 일정한 간격으로 붙이느냐가 실력이 됩니다. 자, 여기서 상상력을 이용해서 이 앞에다가 촛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빛이 반사되고 이것이 약간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묘한 효과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형형색색의 이 아름다운 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제작비가 많이 들고요. 시간도 많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종이로 이렇게 한 거는 모자이크의 맛을 조금만 보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진정한 모자이크를 이렇게 한번 또 상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은 이스탄불이라고 부르는 처음에 생겼을 때는 콘스탄티노플이었고요. 그 전에도 역사가 또 있습니다. 비잔티움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인류 역사의 하나의 중요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스탄불입니다. 방금 봤던 하기야 소피아 성당은 왼쪽에 있는 거고요. 이게 530년경에 만들어진 겁니다. 정확하게 532년에서부터 537년 그 정도에 만들어진 건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건데 지금까지도 거의 완벽하게 남아 있습니다. 보면 고대 건축 기술이 그대로 중세로 전달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큰 돔이 있고요. 이게 10,000원짜리 돔이 그 돔을 옆에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가서 보시면 그 돔이 3개로 갈라져 갖고 또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아주 완벽하게 건물들을 지탱하고 있는 감성적이고 상상력을 자극하지만 그것들을 굉장히 논리적인 건축 구조물로 유지하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하기야 소피아 성당입니다. 이 성당이 너무 좋아서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이 17세기 초에 똑같은 것을 건너편에 하나 더 집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블루 모스크의 모습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기독교의 성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슬람 사원의 기준이 또 되는 거니까요. 굉장히 흥미로운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자이크를 보시려면 바로 어느 도시에 가셔야 돼요? 라베나에 가셔야 됩니다. 이탈리아에 가시면 보통 베니스, 피렌체, 플로렌스라고 하는데요. 그 길을 가거나 밀라노를 가는데요. 아쉽게도 이 라베나라는 도시는 우리가 주요 다니는 관광 노선에서 약간 비껴나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입니다. 한국하고 비슷하게 생겨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보면 원산 정도의 위치에 있는 곳이 라베나입니다. 이 라베나 조그마한 도시 안에 거의 1km 되는 오랜 도심 안에 5세기, 6세기에 지어진 아름다운 초기 교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당들에는 뭐가 있어요? 모자이크 장식들이 거의 완벽할 정도로 잘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가장 먼저 볼 곳은 산 비탈레 성당. 비탈리스 성인을 위해서 지어진 성당이고요. 6세기 초에 지어졌으니까 그리고 아까 봤던 하기야 소피아 성당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쌍둥이 성당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에 있어요? 콘스탄티노플에 있고 하나는 라베나에 있습니다. 근데 이 라베나에 있는 것들은 거의 완벽하게 지금 남아있죠. 생긴 것도 원형의 지붕을 정확하게는 팔각 지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형 또는 정다각형 팔각형 교회 건축들이 이 당시에 잘 유행했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죠. 겉으로 보니까 감동이 별로 없죠. 네. 귀여워요. 네, 이제 진정한 매력은 어디에 있어요? 안에? 안에 내부를 보시면 8개의 꽃이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설마 저게 다 모자이크입니다. 지금 이건 사진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밝게 느껴지시는데요.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몇 분 지나고 나서 있으면 이러한 형태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바로 뭐예요?
모자이크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창들이 작게 나와 있지만 그 창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항상 상상력으로 뭘 꼭 생각하셔야 돼요? 촛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공간이 훨씬 더 감성적이고 미묘하게 다가오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곳은 무대의 중앙, 바로 그리고 위에 있는 앱스라는 공간입니다. 이 산비탈레 성당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 곳은 바로 이 앱스라고 하는 이 반원형의 이 공간입니다. 이 성당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왜 지어졌는지 그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중앙에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을 내리고 있는데 바로 그분이 이 성당이 봉헌된 성인 비탈리스라는 초기 기독교의 순교자이십니다. 그게 순교자를 위한 관을 내려주시고 있죠.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 이 성당을 직접 짓도록 한 그 주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팔각형 성당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이걸 들고 있으니까 저도 천국 가야죠.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진정한 이 성당의 메시지는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보셔야 되는데요. 한쪽에는 유스티아누스 황제, 건너편은 테오도라 황후가 들어간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자이크인데요. 우리가 미술사 책에서도 아주 많이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 성당을 지을 때 동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중앙에 계시고요. 한쪽에는 성직자들이 있고 바로 옆에는 신료들과 군인들이 쭉 같이 있죠. 근데 저는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역사적으로 아주 독특한 인물인데요. 바로 맞은편에 있는 황후 테오도라입니다. 이 유스티아누스 황제와 황후 테오도라의 그 러브 스토리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바보온달과 평강공주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남자인 유스티아누스 황제의 신분이 높고 저 중앙에 있는 저분 테오도라 황후의 신분이 낮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서커스에서 춤을 추는 무희였다라고 하죠.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하층민과 상층민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지만 이 유스티아누스 황제는 이 테오도라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법을 고쳐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결혼은 대단한 성공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요.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등극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전차 경주장에 있던 사람들이 순간에 폭도로 변한 거예요. 한 3, 4만 명의 폭도가 벌어져서 떠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해요,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근데 그것을 막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등극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전차 경주장에 있던 사람들이 순간에 폭도로 변한 거예요. 한 3, 4만 명의 폭도가 벌어져서 떠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해요,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근데 그것을 막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황후 테오도라입니다. 황후 테오도라가 황제의 옷은 황제의 옷이지만 수위로도 좋다. 차라리 이 옷을 입고 여기서 죽자. 이렇게 유스티아누스 황제를 설득을 했고, 그때 갑자기 정신을 찾은 이 유스티아누스 황제는 아주 유능한 장수였던 벨리사리우스를 이용해서 다시 이 반란을 완벽히 제압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성당이 하기야 소피아 성당입니다. 물론은 오래된 성당이지만 그때 불타갔고요. 다시 재건한 그런 인연을 가진 성당이 바로 하기야 소피아 성당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지금 강의를 드리면서 보통 이렇게 유화로 이 그림을 그리면 더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이크 화로 표현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캔버스는 오래 보존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본 이 모자이크는 한 번 제작하게 되면 거의 이 건축물이 남아있는 한 건축물과 함께 가는 영속성을 가진 그런 표현 매체입니다. 이 중세인들은 하느님을 표현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유화도 그렸겠지만 이거를 가지고 이 아름다운 성당을 꾸미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고생을 해갖고 정말 어렵게 모자이크로 이 성당을 꾸민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무대로 치면 무대 위에 있는 천장의 모습인데요. 네, 이 천장의 모습에 뭐 하나가 딱 눈에 들어오죠. 조금 더 볼까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유니콘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거 재밌는데요, 생각보다. 머리가 머리인데? 양입니다. 예, 양인데 그냥 양이 아니라 후광을 가지고 있는 거 보면은
아주 중요한 양이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중세 미술을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양만 찾으시면 돼요. 양이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산비탈레 성당의 모자이크에서도 양이 또 등장합니다. 저 구석 오른쪽에 있는데요. 아브라함, 이삭이 등장했습니다. 이삭의 희생이라는 주제의 모자이크인데요. 보시면 아브라함께서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그 정말 백사가 다 돼서 얻은 그 귀한 자식을 신에게 봉헌하려고 했는데요. 바로 그 순간 천사가 나타나서 의식을 멈추게 하고 대신 누구를 쓰라고 하죠? 어린 양이 있습니다. 저기 어린 양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사실은 라베나를 가면 바로 라베나 옆에 있는 이 조그마한 도시를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라베나에 가셔서 클라세라는 도시에 가서 보시면 아주 또 아름다운 초기 기독교 성당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안에는 모자이크의 장식이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눈은 자연스럽게 어디를 향하게 되죠? 앱스라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폴레나라 성인께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성당 이름이 아폴레나레 성당입니다. 그리고 이 지명을 써서 클라세의 아폴레나레 성당이 이 성당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가서 보시면 뭐가 또 눈에 들어올까요? 예, 양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 중에 어느 양이 또 혼자 있는 이 고독한 양. 이 성당에 혹시 갈 기회가 되시면 여기서 앉아서 이 양을 한번 쳐다보시죠. 양들이 초원을 평화롭게 대관령 목장처럼 이렇게 풀을 뜯고 있는 장면을 보시면 아마 마음속에 소위 말하는 평화라는 것을 떠올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이 시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소위 이민족들이 들어오면서 로마의 제국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었고 이 라베나라는 곳만 그나마 유지가 좀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라베나가 주변이 습지로 둘러싸여 있어갖고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베나가 한때 이 지역의 수도, 로마 제국의 수도 역할까지도 하게 돼서 이렇게 초기의 아름다운 성당들이 잘 보존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뛰어난 예술가라고 한다면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멈추게 하는 예술가가 뛰어난 예술가인 것 같아요. 아. 시선이 멈추든 발걸음이 멈추든 심장이 멈춘 것 같든 그런 감정들이 멈춘다는 게 마음을 움직인다는 뜻인 것 같아서. 굉장히 되게 솔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맞는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돈 내고 사고 싶은 거. 네? 돈 내고 사고 싶은 거. 돈 내고 사고 싶은 근데 거. 그게 갖고 사실 싶은 거. 제 말이 아니고 엄청 유명한 아티스트가 하는 말인데 진짜 다른 사람이 돈 내고 사고 싶은 작품이 그것만 예술이고 돈 내고 사고 싶지 않은 작품이 예술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흐가 죽고 나서 인기가 되니까 50년 동안 예술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사람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게 사실 뛰어난 예술가의 딱 정답이 뭔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기준들이 있을 텐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욕을 좀 많이 먹는 예술가들이 뛰어난 예술가의 가능성이 크다.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작품을 먼저 좀 보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폴 세잔, 사과 오렌지라는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이거 되게 솔직하신 말씀이시네요. 사과가 떨어질 것 같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사과 굴러 떨어질 것 같죠? 위태위태합니다. 맞아요. 네. 세자는요, 욕을 먹었어요. 네, 이 미친 사람이 그린 미친 그림이다. 왜요? 정신 착란 증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다. 이런 이제 욕을 먹었단 말이에요. 자, 이 그림이 뭐가 그렇게 다른 거냐면요. 아까 우리 하석진님께서 굉장히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이 그림은요, 단일 시점이 아니라 다시점이 적용된 그림이에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지금 바깥을 보실 때 시점이 몇 개세요?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림도 하나 시점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우리 시점 생각해 보면 두 개의 시점이에요. 이쪽이 하나 시점, 이쪽이 하나 시점이에요. 그렇게 맞아요. 되죠. 제가 윙크를 잘 못해가지고 이상하게 나오는데 두 개의 시점인데 사실 우리는 하나의 시점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서양 미술에 세잔이 있기 이전의 그림들을 보시면요, 하나의 시점으로만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만들어낸 기술이 원근법이에요. 화면 안에 하나의 점을 찍고 그 점으로 모든 공간의 선들이 수렴될 수 있게 하는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기법. 그러니까 이게 원근법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세자는 그거를 의심한 거예요.
왜 굳이 캔버스 안에다가 하나의 시점만 넣어야 되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 다양한 시점을 넣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석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가 막 굴러 떨어질 것처럼 위태위태하게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You know when I come back, you know what it look like. Everything lit, all the girls in free. Everybody inside, sipping on a good time. You ain't got a risk, they can put it on me. When they wanna go, they know all my money show. I don't ever get it one way, yeah. 이렇게 뛰어난 예술가들은요, 과거의 전통과 관습을 의심해봐요.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미친놈이구나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기존의 전통과 관습을 깨부쉈었던 예술가 한 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에두아르 마네라는 예술가입니다. 이 마네는요, 전통적인 귀족의 미술 교육을 받았고요, 전통적인 미술 시스템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기존의 전통을 파괴할 거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을 180도 전환시켜주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자, 그 사람이 바로 샤를 보들레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샤를 보들레르는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죄송합니다, 한량이에요, 한량. 그냥 한량이에요, 진짜로. 왜냐면 맨날 술 마시고 다니 알코올 중독자의 그런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탕아가 시를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시 한 집을 만들고 사망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악의 꽃이라는 시집인데, 이 시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성행위, 죽음, 시체 이런 것들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내용이 실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추하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 사람은 찬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 써도 욕을 먹을 텐데 그 당시 때 어땠겠어요? 쌩쌩 욕을 먹었을 겁니다. 실제로 법정에 가서 시 6편 삭제시키고요, 벌금형에 처해지고 막 이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보들레르가 또 한 가지 재능을 발휘했던 곳이 있었어요. 바로 미술 평론을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때 그게 되게 유명했었는데, 자기가 신문에다가 기고했었던 평론을 묶어서 평론집을 냅니다. 현대생활의 화가라는 평론집을 내게 돼요. 거기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시대를 예술에 담아라. 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되게 당연한 생각으로 보이죠. 근데 그 당시 때 150년 전의 파리에서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는 성경의 그림, 신화의 그림, 역사 그림 이런 것들을 그리는 게 너무나 당연했어요. 다른 그림은 가치가 없는 그림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이 파리의 일상에서 소재를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들레르의 이런 생각이 좀 마네를 감동시켜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마네는 이 동시대, 파리의 이 동시대를 어떻게 내 그림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탄생하는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보시면서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뭐지?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자, 정말 별거 없습니다. 그냥 그때 파리 거리에서 압생트 술 마시면서 널브러져 있던 사람 그린 거예요. 마네는 그게 그 당시 때 파리 시대를 대표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린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그거를 나중에 미술 이론적으로는 사실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마네가 엄청 고민을 해요. 왜냐면은 자기보다 이런 그림을 먼저 그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스타브 크루베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오르낭이라는 자기 고향에서 사람들이 밥 먹고 저녁 식사 후에 음악 연주하면서 놀고 있는 거 그린 거예요. 크루베는요, 마네보다 보들레르를 먼저 만났어요. 그래서 이 마네의 동시대를 담으라는 사상을 먼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먼저 그렸어요. 자, 마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내 그림이랑 별로 달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결국엔 동시대를 담은 선구자는 쿠르베인 겁니다. 자기는 2인자인 거예요. 그래서 쿠르베랑은 전혀 다른 동시대 방법을 나는 찾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략을 찾아내요. 어떤 방식이냐? 과거의 걸작을 동시대의 스타일로 재해석을 하자. 어떻게? 아주 레알, 매우 솔직하게. 그래서 탄생한 작품이 우리가 잘 아는 이겁니다. 풀바디의 점심 식사라는 작품이에요. 네.
그 당시 때 사람들 이 그림을 보자마자 대중과 평론가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치부죠. 치부. 그런 정확하게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치부 맞아요. 과거의 걸작을 오마주하는 거면 당연히 신화 얘기가 있어야 되고 성경의 얘기가 있어야 됩니다. 성인이나 여신이나 제우스 신 같은 신들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그림을 보세요. 그 당시 때 부르주아 그리고 귀족 남성들이 맨추부들과 함께 태폐적으로 놀아나고 있었던 모습 자체를 그냥 사실 그대로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가서 이 전시의 작품 누가 봤겠어요? 부르주아 귀족 남성들이 봤겠죠. 그러니까 얼굴 빨개지면서 욕하는 겁니다. 이건 쓰레기야.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네, 그러한 모습들을 풍자적으로 솔직하게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한 그림이에요. 자, 근데 이 그림은요 한 단계 조금 수위가 낮아요. 이거보다 더 수위가 높은 게 있습니다. 이게 낮은 거예요? 네, 이게 좀 수위가 낮아요. 만해도 이거를 화실에 꽁꽁 숨겨놓고 있었어요. 네, 이거를 내보내면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근데 이 마네가 결국에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이 작품을 폭탄 투척하듯이 투척을 하게 돼요. 바로 이 작품입니다. 최대 문제작 바로 이 올랭피아라는 작품이에요. 자, 이 작품은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라는 작품을 오마주합니다. 그렇다면 비너스가 그려져 있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 그림에 그려져 있는 거는 비너스가 아닙니다. 자, 이 작품의 제목을 보세요. 올랭피아죠. 그 당시에 매춘부들이 많이 사용하던 이름이었어요. 그럼 뭘 그린 거죠? 그렇죠. 매춘부를 그려놓은 겁니다. When you're hurting deep down, when you feel it like you're never gonna dig your way out, never gonna dig your way out. Keep pushing up the river, keep mining for the silver till you strike gold. Gotta weather the storm, 'cause it can't. 그 당시 때 비평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썩은 그림이야. 모든 관객들이 부패한 올랭피아 앞으로 다가가고 있구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때 실제로 보고 있었던 사람이 우산을 들고 우산을 막 찢으려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이게 쓰레기 이렇게 할 정도로 욕을 먹었던 그림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마네가 그 당시 때 파리거리 이렇게 걸어 다닐 때요. 모든 사람들이 마네를 쳐다봤대요. 저 미친 마네래. 막 이렇게 쳐다봤어요. 네, 실제로. 그 정도로 충격적이었던 그 당시 때는 그림이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의 대중 영화나 미술 작품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대중 음악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이러한 문화를 즐기는 미적 취향이 마네에서부터 시작됐고 보들레르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네의 올랭피아라는 작품이 오르세 미술관의 명당 자리에 놓여 있고 프랑스의 국보급 대우를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다라고 우리는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피카소가요, 알고 보니까 사실 정말 영향이 있었던 선배 화가의 아이디어를 슬쩍슬쩍 훔쳐가지고 자신 작품에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로 사용했다는. 진짜요? 그 아이디어를 빼앗긴 선배와는 바로 앙리 마티스라는 이제 화가가 있죠. 이 둘은 한 가지 타이틀을 위해서 싸웠어요. 바로 아방가르드 선도자. 네. 이 마티스는요, 무려 14년 동안을 칼을 갈고 닦습니다. 14년 만에 자신의 대명사가 될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이게 되는데 모자를 쓴 여인이라는 작품이에요. 몇 대 맞은 것 같지 않으세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죠. 이게 무슨 사람 그려놓은 거야. 야수 그려놓은 거지 이게 무슨 그림이냐. 그래서 이게 야수주의가 됩니다. 네. 그래서 마티스를 대변하는 야수주의라는 게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름 짓는 게 되게 쉽네요. 네, 그렇죠. 이름 짓는 게 되게 쉬워요. 이 사조라 양식 같은 이런 명칭들 있잖아요. 비평가나 역사학자들이 주로 지어주게 되는데 그렇겠죠. 보통 보면은 겉모습을 많이 보고 지어줍니다. 야수 그렸네, 야수주의. 뭐야 이거 인상 그린 거잖아, 인상 그냥. 그래서 인상주의. 르네상스의 그 거장들을 뛰어넘지 못하고 완전 매너리즘에 빠졌네, 매너리즘. 팝아트? 대중상품 깡통 갖고 와가지고 그리는 거야, 팝아트. 다 단색을 썼거든요. 그래서 단색화. 그 양식과 사조의 이름만 보고 보게 되면 좀 오해가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작품을 통해서 마티스는요, 아방가르드 미술의 선도자다 타이틀을 딱 거머쥐게 돼요. 피카소도 이 전시회에서 이 작품을 보고 있었어요. 딱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파리 미술계를 평정하기 위해선 이 사람을 내가 눌러버리겠구나. 앙리 마티스가 기세를 몰아서 또 한 번의 파격을 시도합니다. 푸른 누드라는 작품입니다. 이 누드 인물의 상체를 보세요. 정면에서 본 걸 그렸죠? 근데 다리를 보세요. 위에서 본 걸 그렸습니다. 각자 다른 시점을 붙인 거예요. 그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원시성이라는 거예요. 얼굴이 굉장히 아프리카 조각상처럼 단순화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때 아프리카 조각상들을 앙리 마티스는 수집을 하고 있었고요. 이 조각상을 피카소한테 소개시켜줬어요. 자, 근데 피카소가요, 이런 과정 안에서 마티스가 어떤 연구 과제를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된 거죠. 마티스의 핵심 연구 과제는 바로 세장과 원시였던 거죠. 이 두 가지 연구 과제를 갖고 와서 보이지 않는 어퍼컷을 마티스에게 날립니다. 바로 이 작품입니다.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렇죠? 시점이 몇 개로 보이시나요? 두 개가 아닙니다. 거의 수십 개의 시점이 이 화면에 때려 박아져 있다라고 우리는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아방가르드 선도자라는 타이틀이요, 마티스에게서 피카소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마티스를 추종했었던 예술가들이 있어요. 앙드레 드랭이나 조르주 브라크 같은 사람들이 조용히 피카소한테 갑니다. 조용히 피카소한테 얄밉다. 묻고 마티스의 작품들을 사줬던 화상들이 갑자기 연락을 안 하더니만 피카소한테 가서 작품을 이렇게 사고 있는. 자, 그 당시 때 마티스의 그 감정이 어땠겠어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네, 슬럼프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에 굉장히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제 파리에 있기만 하면 다 비평가들이 욕만 하고 막 무시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예술의 영감을 또 찾고자 스페인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 스페인에 가시면 이슬람 양탄자를 그 당시 때 볼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강렬한 색채를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알함브라 궁전에 딱 가면 굉장히 많은 패턴의 장식무늬들을 볼 수가 있게 되죠. 마티스가 그걸 보고 굉장히 영감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이 기사회생시켜줄 하나의 무기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바로 색채입니다. 피카소가 형태만 집중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했듯이 나는 색채의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겠다. 그때 탄생한 작업이 아뜰리에 4부작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화가의 화실이라는 작품. 네. 가지가 있는 실내라는 그런 작품이고요. 이제 붉은 화실이라는 작품입니다. 마티스는요, 자기의 작품이 알라그자처럼 편안한 감정을 감상자한테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색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표현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끔 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누가 승자였을까요? 피카소? 피카소처럼 보이죠? 승자는 둘 다였습니다. 오, 네. 다행이다. 네, 다행이죠. 마티스 때문에 다행이신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둘 다 승자였어요. 왜냐면은 피카소는 형태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사람이 됐고, 마티스는 색채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양대 산맥으로서 20세기 회화의 거장으로서 인정을 받게 돼요. 해피엔딩이죠? 네. 자, 우리 그런 경험들 있지 않나요? 우리가 좀 나이가 먹거나 좀 정말 어쩌다 어른이 돼서 우리의 젊은 날을 다시 돌아봤을 때 되게 힘들었고 고통받았을 때가 생각이 나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때 향수가 막 떠오르고 오히려 한번 다시 찾아가 보고 싶어요. 네. 마티스도 똑같습니다. 피카소 때문에 어려웠을 시절 있죠? 그때 그렸던 그림을 다시 자기 곁에 두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그림을 이 사람이 수소문을 합니다.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찾는데, 자, 이 그림을 정말 의외의 사람이 갖고 있었습니다. 피카소? 네, 피카소가 이거. 네, 피카소가 이걸 갖고 있었어요. 자, 이 그림이 바로 그때 마티스가 그렸던 오렌지 바구니. 예쁘다. 네, 피카소가 소장했던 그림입니다. 오렌지 바구니라는 그림이에요. 마티스가 피카소가 이걸 갖고 있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피카소가 이 그림을 자신의 아뜰리에에 되게 잘 보이는 곳에 전시를 하고 있었고, 자기 개인 전열 때도 이 작업을 자기 작품과 같이 전시를 해놨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마티스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감동받았겠죠? 그리고 그 당시 때 막 펑펑 눈물을 흘렸었다고 해요. 네. 자, 이렇게 되면서 둘은 노년에 어땠을까요? 둘도 아닌 절친이 됩니다. 네, 진짜. 그래서 서로 작품 만들면 야, 좀 와, 놀러 와봐. 좀 밥 좀 먹여줄게. 와서 내 작품 보여주고 서로의 예술을 이제 키워주는, 네,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피카소는 무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